본박사 지구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자료들을 정리하는 중에 우연히 10년 전에 제가 강연한 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인재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이 영상은 당시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인재상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해 주실 권주혁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남태평양에서 23년, 남미 3년을 합쳐서 해외에서만 26년을 근무하신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좋은 강의 경청해 주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건사람의 권주혁입니다. 네. 저는 회사에 1977년도에 입사해가지고 79년도 1월에 남태평양에 처음 가서 금년 3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요. 그 사이에 한국에도 잠깐 있었지만 한국 본사에 잠깐 근무하고 또 남아메리카 칠레에도 저희가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한 3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수출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잠깐 이거 얘기가 나오겠지만 솔로몬 군도에 우리가 큰 면적을 얻어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뭐 중국, 일본, 베트남, 호주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고 또 칠레에서도 저희가 생산하는 것을 합판을 생산하는데 그런 이제 미국, 유럽 이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인재상 이거를 저한테 강의를 하라고 불러주신 것은 제가 미약하나만 이 해외 쪽에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 근무하는 기업에서 이런 게 그런 경험을 경험담이나 이런 것을 좀 잘 얘기해 달라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국은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저를 불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글로벌이라고 하면은 글로벌화, 뭐 세계화 이런 걸 하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정작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뭐 머리에서 이렇게 맴돌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기가 상당히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1980년대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세계화에 대한 단어들이 용어가 이제 좀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매일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쉽게 그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사고 영역 그리고 교류 영역 이것을 과거에는 어떤 국지적인 지역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하나의 단위 지역으로 간주해서 생각하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21년에 마젤란이 전 세계를 한번 일주했죠. 그 전에도 1492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계속 가면은 지구가 둥글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인도를 동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향유가 나는 인도의 서쪽으로 가도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스페인을 출발해가지고 도착한 것이 미국의 동부 쪽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때도 콜럼버스는 전 세계를 한번 돌지를 못하고 마젤란이 그 후에 1521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지구를 한번 돌았죠. 그리고 그 전에 콜럼버스 이전에 1421년에 그 명나라 시대 때 그 정화 제독이 이끄는 그 탐험대가 전 세계를 일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세계 역사, 정치를 서양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 정화 제독이 콜럼버스나 마젤란보다 먼저 전 세계를 돈 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마젤란이 1521년에 전 세계를 한번 일주해 보니까 우리 눈에는 이 지구가 평평하게 보이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서쪽으로 돌다 보니까 지구가 이게 둥글더라. 이걸 알고서는 과거에는 그 시장이 향료나 이런 것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와서 싸게 수입해 와서 거기다 이문을 붙여서 비싸게 유럽에 팔던 그런 이 마인드가 야 이게 남의 나라가 아니고 바로 이게 하나 이게 지구가 둥그니까 이제 뭐 여러 중개상인들 거쳐갖고 이 향료를 얻을 게 아니고 우리가 막바로 그냥 막 서쪽으로 계속 가가지고
거기 향료 제대에 도착해서 우리가 직접 뭐 중개 상인들 그 제쳐놓고 그 향료 무역을 독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향료 전쟁이죠. 그래서 그때 오늘날의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그 동북부 지역, 지금 말하면 그 셀레베스 섬, 몰로타이 섬, 테나테 섬 이런 데서 나오는 그 향료들이 그 중에 누트맥이라는 그 향료는 가격이 같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게 되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향료 무역을 석권하기 위해서 한 200년 이상 머리 터지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그 글로벌의 역사가 이렇구나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그 역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기업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 인재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로벌 경영이다,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파트너, 뭐 글로벌 인재, 글로벌 금융 위기, 뭐 글로벌 매너. 그래서 하여튼 이 글로벌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공간과 지역, 시간을 뛰어넘으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그 글로벌 인재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어느 특정한 국가가 혼자서 살 수 있는 시대는 벌써 지냈습니다. 기업을 예를 들자면 무슨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뭐 LG 큰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매일 쓰는 이 핸드폰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부품이 외국제가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혼자 설 수가 없어요. 또 미국처럼 초강대국이지만은 미국도 역시 우방국의 협조와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이 홀로 서기를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미국도 아프가니스탄 뭐 파견하고 하는데 우리 그러니까 미국의 우방국들한테 협력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기업의 장래가 달려있고 또 국제 간의 협력에 따라서 막 국가의 장래가 그렇게 또 좌우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1960년대부터 뭐 쓰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상 세계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이 글로벌화가 많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1960년대에 만드는 것이 참 보잘것없는 것들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 국내에서 시장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걸 외국에 팔자. 이런 것이 단어 자체로는 무슨 이 글로벌이라는 말을 안 썼지만은 사실 지금 의미에서 보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글로벌화를 본격적으로 한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바운티호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글로벌화를 한 유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약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 제가 강의를 2시간 하는데 첫 시간은 이 소위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의미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훨씬 먼저 시작한 그 유럽 그 선진국의 열강들의 그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이 글로벌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글로벌화에 대비해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들이 갖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유럽에서 그 마젤란이 1521년에 전 세계를 한바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전 세계라는 게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게 영국인들은 1600년에 동인도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스트 인디 컴퍼니. 거기에 따라서 또 이 경쟁자인 네덜란드는 2년이 지난 후인 1602년에 동인도 회사를 세웠어요. 그 동인도 회사가 지금의 인도네시아를 다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400년 전에 벌써 인도네시아를 그 사람들이 이 글로벌 발상을 가지고서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602년에 그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주식회사입니다. 요즘에 뭐 모든 회사들이 거진 주식회사지만 그때 이 글로벌 발상을 가지고 이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향료 무역을 포함한 동방 무역을 저 사람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게 됐고 그러던 중에 서로 그 이 해양의
재패권, 즉 글로벌 경영을 누가 재패하느냐, 이것 때문에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 열강들이 다투전을 벌린 끝에 1763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그 파리 회담에서 조약에 의해서 영국과 불란서가 그 영국의 그 통치권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은 사실 1763년 이후부터 패가 지지 않는 나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 동유럽 쪽 또는 중부 유럽 쪽 이 사람들보다 영국인들이 상당히 그 글로벌 쪽에 눈을 떴던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이 전 세계를 점령하면서 뭐 인도 점령하고 서인도, 아프리카,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걸 다 점령하면서 이 전 세계 경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식량이 모자르고 어느 지역에서는 무슨 그 산업화에 필요한 지하자원이 특정한 지하자원이 많고 이런 것을 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인도 지역에 있는 식민지로 한 나라에서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영국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자원을 조사하던 중에 거기는 식량 자원도 있고 무슨 식물 자원 또 지하 자원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중에 발견한 것이 이 나무입니다. 이게 블레드 프루트리라 그래요. 즉 빵나무입니다. 네. 이 나무에서 빵이 열려요. 처음 듣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바운티오라의 반란이라는 건 저희나 무슨 중국이나 동양권한테는 안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뭐 특히 앵글로 색선족의 나라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사람들은 그 국민학교 들어가면 배웁니다. 그래서 바운티오의 반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글로벌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호주 학생들이나 만나게 되면 물어보세요. 너 바운티오 반란 아니야? 제가 그건 10중 8구도 안다 그럴 거예요. 그거 모른다면 그 공부 안 하는 학생이에요. 그 호주의 그 시드니에 가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오페라 하우스 있죠. 오페라 하우스 맞은편에 보면 당시에 이 사람이 그 뭐 함장인 것 같은데 윌리엄 블라의 함장의 동상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한가운데 도로에도 이 블라이 도로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국에는 이 사람이 죽은 장소 뭐 살던 집 그런 게 런던에 그대로 다 보관돼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빵나무입니다. 여기 빵나무 열매고요. 어떤 거는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 베비공처럼 둥근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베비공처럼 좀 둥근데 제가 어떻게 직접 따다 보니까 이상한 게 따졌어요. 그래서 콜라병이랑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속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빵나무 나무의 그 잎입니다. 예. 이거 고른 거는 막 중간치 정도인데 어떤 거는 상당히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열대 지방 사람들이 남태평양 사람들이 우산이 없는 게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소나기가 오지만은 이거 지나가면서 하나 저 잎사귀 푹 뜯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비 막는 우산이 됩니다. 그래서 비 안 오면 또 버리고 또 비 오면 가다 또 잘라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렇게 비 많이 올 때 학생들이 이거를 따가지고 잘라가지고 이 비를 피하면서 우산 대용으로 쓰면서 학교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빵나무는 심으면은 5년이면 열매가 맺어요. 그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하나 있으면은 한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1년 동안에 나오는 열매로 5명 가족이 1년 동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빵나무는 이제 건조시키면 우리나라 그 군대 갔을 때 먹은 그 건빵처럼 되고 또 이거를 이제 뜨거운 물에 삶으면 뭐 고구마처럼 됩니다. 영국인들이 이제 탐험 같은 걸 좋아하니까 다이런 중에 이 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태평양에 가면 이 나무가 지금도 많습니다. 이 나무는 저희 그 솔로몬 궁도 제가 찍은 건데 저희 집이 바로 요 옆에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먹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빵나무는 비타민이 풍부하게 하기 때문에 먹으면 배도 채워줄 뿐더러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영국인들이 유일하게 유럽의 많은 나라, 프랑스도 있었고 뭐 네덜란드, 독일인들도 있고 그런데 영국인들만 유일하게 이것을 남태평양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타이티도 이 빵나무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묘목을 1000그루를 이 해군 군함인데요. 이 바운티라는 게 해군 군함입니다. 여기 실어가지고
서인도 제도에 가서 서인도 제도는 그 당시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 심으면은 최소한 5년만 지나면은 이제는 서인도 제도에 사는 그 영국 식민지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런 그 판단에서 영국 그 정부에서 이 배를 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히티에 도착했는데 타히티에서 묘목 1000그루를 이 배에 실었어요.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다 싣고서 서인도 제도로 출발하는데 이 배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승무원이 한 44명이었는데 이 승무원 중에 함장, 그 불라이 함장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 조그만 배에 탔고, 보드에 탔고, 나머지 반란자들은 이 배를 탈취해갖고 가게 됐습니다. 이 불라이 함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까 잠깐 뭐 영국의 이런 호주 얘기도 했지만은 그 원리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뭐 위협을 받는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항복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반란자들은 뭔가 하면 이쪽에 그 배에다 묘목 1000그루를 신고 서인도 제도를 향해서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묘목 심는 동안요, 묘목이 좀 이 조그만 거를 심으면은 항해 도중에 죽을까봐 어느 정도 큰 한 1m 정도 이렇게 큰 나무를 대기를 기다린 거죠. 그게 한 6개월 지났어요. 지나다 보니까 이 선원들이 그 타히티 여자들이랑 막 모종의 좀 일들이 생겼어요. 이 함장은 이제 6개월이 딱 지난 다음에 다 승무원들 태워가지고 출발했더니 타히티 여자들이랑 좀 뭐 관계가 있던 승무원들이 그 좋은 그 타히티 섬에서 떠나서 항해를 한 몇 주 시작하니까 뭐 이사벨라 얼굴도 기억나고 뭐 이게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서인도 제도까지 가려면 야, 석 달을 가야 되는데 타히티로 돌아가는 게 안 좋겠냐. 그러니까 그 일리가 있다. 좋다 이래가지고 이 대표들이 와서 함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이러이러한 관계로 이게 우리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러니 함장님 좀 고려를 해줘서 타히티에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라이 함장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서인도 제도로 이 묘목을 운반하는 게 우리 임무인데 그걸 임무로 받았는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후레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반란 주동자가 돼가지고 함장이 잠잘 때 포박을 해가지고 묶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보드가 있죠. 그걸 내려가지고 뭐 바다에다 빠져서 죽이기는 좀 양심상 뭐하니까 한 며칠치 그 식량을 줬어요. 그리고 함장을 쫓아갈 사람은 가도 좋다 그러니까 이 평소에 이 함장을 존경하던 사람들은 19명이 다 이 조그만 이 보드에다 옮겨 탔습니다. 고생을 각오하고서 며칠 후에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타히티 여자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이 배에 탔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들을 남겨두고 전부 그 타히티로 앞으로 가서 좀 가버렸어요. 그래서 타히티에 도착해갖고 각자 이 여자들을 다 이 배에 태워가지고 여기 있으면 또 영국에서 우리 추격선이 올지 모르니까 제일 좋은 데로 뭐 남태평양에 좋은 데가 쓰였으니까 글로 가서 우리 평화스럽게 살자. 그래가지고 이 배에 반란자 25명이랑 타히티 여자 25명이 타고서 간 섬이 피케인 섬입니다. 지도상에 잘 안 나와요. 조그만 섬입니다. 그 우표 팔아먹고 살고 있어요. 뭐 더 이상 얘기하면은 그 시간이 다 잡아먹을 것 같아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끝내는데 제가 이걸 예로 든 거는 그만큼 벌써 300년 전에 영국인들이 글로벌 경영 마인드를 가졌던 거예요. 이쪽에 지구상 이쪽에 있는 거를 저쪽에 옮겨놓고 이런 것들. 그때 지구상의 세계 어떤 나라도 그런 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유독 영국인들만이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재미있게 전개돼요. 이제부터 재미있게 전개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걸 끊치겠습니다. 그 얘기하다 보면 2시간 모자랄 것 같아요. 저는 이 불라이 함장을 존경해서 이 사람 죽은 데도 가보고 묘지에도 가봤어요. 런던에 있습니다. 람벳이라는 데. 그 다음에 이분이 이 불라이 함장이 살던 집에도 제가 찾아갔어요. 영국. 지금은 그 하숙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그 바운티의 반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미국인들, 호주인들, 영국인들, 이 뉴질랜드인들은 껍벅 죽어요. 이거 재미있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1930년대 뮤티니 앤더 바운티 해갖고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클라크 게이블이에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남자 주인공. 그 다음에 또 영화가 나왔어요. 그때는 마론 브란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영화가 만들어져 나왔어요. 그때는 주연이 멜 깁슨입니다. 아마 또 한 20년쯤이나 10년쯤 더 지나면 또 영화가 만들어져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돼갑니다. 특히 그만합시다. 오늘 저 진도 못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이 영국인들이 당시에 가졌던 글로벌 마인드에 대해서 예를 하나 더 들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보타니컬 가든입니다. 여러분들 싱가포르 가시면 한번 꼭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싱가포르 가면은 이런 데 잘 안 들리고 뭐 시내 관광, 뭐 센토사섬, 뭐 골프, 뭐 케이블카 타고 이런데 쇼핑 뭐 이런 거 하다 오시는데 시간 내서 꼭 한번 가보세요. 이 싱가포르 식물원은 뭔가 하면 영국의 그 해외 경영의 글로벌 경영의 일환이었습니다. 즉 영국인들은 지구상 어디를 가든지 이 식물원을 만들어 놓습니다. 영국 런던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식물원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큐 식물원. 런던의 땅값 제일 비싼 지역에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식물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영국인들이 점령한 나라들 무슨 네팔, 벵글라데시, 인디아, 뭐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뭐 호주, 뉴질랜드는 말할 것도 없고 파푸아뉴기니, 뭐 솔로몬 영국인들이 가는 곳은 전부 이 보타니컬 가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시드니에 가도 그 오페라 하우스 옆에 그 공제 그 땅값 비싼데 거기 식물원 만들어 놨죠. 브리즈번 가도 마찬가지, 멜번 가도 마찬가지. 아마 조그만 그 인구 한 5,000명 사는 그 우리 기준으로 하면 조그만 읍인데 거기도 보면은 식물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식물을 사랑해서 그러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식물을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을 심어놓고 뭐 산책 코스로도 삼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녹지 공간으로도 삼고 그러기 위해서 이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이 시민들을 위한 거고 영국 국가 소위 말하면 그레이트 브리튼 그 세계 경영의 일환으로 이 정책 기반자들이 이것을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수종들을 여기다 다 갖다 심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그 식물원이면 유럽에 있는 거, 러시아에 있는 거, 브라질에 있는 거, 그거 다 갖다가 여기다 집합시켜서 심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 뭐, 시드니에 있는 식물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은 뭐 싱가포르에서 자라는 걸 심어다 놓고 저쪽 한대 지역에서 있는 것도 심어다 놓고 그렇게 해서 일반 시민들은 볼 때 다양한 그 수종의 식물들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보면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정책 기반자들은 뭔가 하면은 각종 식물을 지구상 여러 곳에다 다 심어놔갖고 어느 식물이 어느 그 토양, 어느 강우량, 일조량 이런데 가장 잘 자라느냐 그거 조사하느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819년에 만들었어요. 래플즈가 싱가포르에 처음 간 게 1819년에 처음 도착했는데 지금 싱가포르에 하면 래플즈 동상 있죠. 뭐 학교 이름도 래플즈라고 있고 이광유 수상도 거기 나왔죠. 네. 1819년이면 지금 거의 한 200년 다 돼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 세계에서 자라고 있는 수종들을 여기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보시면 핀란드에서 자라는 그 한대 식물서부터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참나무, 열대지방의 건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다 있습니다. 꼭 싱가포르 식물원뿐만 아니고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식물원에 가도 그 영국 그 시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식물원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식물들 다 갖다 심어 보니까 제일 잘 자라는 여기서 그 잘 자라는 게 고무나무입니다. 고무나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브라질이 원산지입니다. 근데 브라질에 있는 거를 여기다 갖다 놔 보니까 브라질보다 훨씬 잘 자라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조그만 섬이니까 야 이거 여기다가는 심어봤자 안 되니까 그럼 싱가포르 옆에 제일 그 기후 조건대가 제일 비슷한 데가 어디냐? 말레이시아 반도 아닙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 반도에다가 고무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레이시아 고무를 많이 생산하죠. 이것도 그러니까 식물원의 이 배경에는 그 뒤에는 이런 그 글로벌 마인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중에 그 싱가포르 가시면은 꼭 시간 내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 나무는 알비지아라는 나무입니다. 네, 알비지아.
저는 목재회사에서 33년째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